자, 지금 계속 3방식 하고 있었는데요. 3방식에 원가 방식에서는 재조달 원가, 감가수정. 재조달 원가의 세 가지. 뜻, 그 다음에 도급 방식 기준, 그 다음에 종류, 복제원가, 대체원가 구별하는 것. 감가수정에서는 감가요인, 물기경 구별, 그 다음에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구별. 감가수정 방법의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이 제일 중요하고, 오늘 이제 내용연수법 있고, 나머지 관찰감가법이나 분해법 같은 것들도 있다. 아까 시장추출법 이런 것도 있다. 기타 방법. 그 특징들을 그래프를 그려서 정액법, 정률법, 상환기금법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계산 문제로 나올 때에는 얼마를 몇 등분해서 몇 년 경우가 있느냐. 감가 누계액을 계산할 때는 요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 1 빼기 해서 적산가액을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은 뭐 중요도가 낮지만 전년 대비 전가율을 이제 경과년수의 거듭 제곱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방식으로 가면은 사례 선택에서부터 사시지게 하는데, 사례 선택 기준해서 그 사시지게 그 사정 보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시점 수정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사례 선택 기준을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례 중에서 배분법과 철거비 보정, 뭐 이건 조금 난이도가 높다 그랬어요. 대상이 낮일 때, 사례가 낮이가 없을 때에는, 복합부동산 사례를 구했을 때는 배분법, 건부지 사례, 철거 대상 건물이 있는 건부지 사례는 철거비 보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매수인이 철거하기로 했을 때에는 철거비를 더해서 보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점 수정을 할 때에는 그 시점 수정치를 거래 시점 지수분의 기준 시점 지수로 해서 과거분의 이제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로 와야 되니까, 또는 변동률을 줄 때는 변동률이 플러스면 1보다 크게 만들면 되는 거고, 변동률이 마이너스면 1보다 작게 만들면 되는 거죠. 이제 시점 수정치. 또 지역요인 비교치, 개별요인 비교치 할 때 종합적 비교법, 평점법 있죠. 종합적 비교법은 뭉뚱그려서 사례가 어떠하다 그러면 사례를 숫자를 바꾸는 거고, 대상이 어떠하다 그러면 대상 숫자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평점법은 항목을 각각 나누었죠. 그래서 그 격차 내역만 줬을 때는 플러스 3이면 1.03, 마이너스 3이면 0.97 이렇게 해서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건 상승식이라고 했고요. 계산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론과 계산이 거의 이제 결합되어 있고요. 비교 방식은. 그리고 비교 방식은 가장 큰 장점이 현실적이고 설득력이 높다는 것. 단점은 과거 사례 가격으로, 과거 가격으로 장래 기대된 편익의 현재값을 계산하려는 게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론적으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바로 수익 방식이죠. 수익환원법에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순수익과 환원율 정리한 거예요. 순수익은 이 장래 예상되는 순수익이라 해야 되고, 안정화된 순수익이라야 되죠. 그 안정화된 순수익은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속적 규칙적으로 합리적 합법적으로, 그리고 통상의 이용 능력과 방법에 의한 순수익이죠. 그렇게 정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원율은 가격분의 순수익 또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해서, 이거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 근데 토지 환원율은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건물 환원율은 반드시 회수율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 특히 직선법 회수 이렇게 나올 때에는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에서 남은 기간 동안 100% 회수해라 이런 뜻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시조2L부 또는 CO2L부에서 그 환원율 산정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투자결합법과 부채감당법이 중요하다. 투자결합법, 토토건건, 그 다음에 지지저저, 부저저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 회수 방법과 관련해서 회수된 자본을 재투자하지 않는 것은 직선법, 재투자하는 것은 상환기금법과 연금법. 동종업종에 재투자하는 것은 연금법으로서 가액이 가장 높게 나오고요. 수익가액이. 상환기금법은 안전한 곳에 재투자한다 그랬죠. 광산 같은 경우에 상환기금법, 그 다음에 어장 같은 경우에는 연금법, 연어예요, 연어.
연금법이 어장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했고요. 요 이제 환원율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출제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까 엘루드법을 하나 마지막 말씀 안 드렸죠. 엘루드라는 사람이 그 엘루드법을 이제 고안을 했는데, 이것은 이 사람은 세전현금 수지를 강조했고요. 엘루드라는 사람은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의 가치 변화분을 고려했어요. 그리고 지분 형성분, 이렇게 세 가지요.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미국의 1950년대의 투자자들이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거예요. 대출을 꼭 받아 투자하고요. 한 5에서 10년 정도 보유하다가 처분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직선법은 뭐였어요? 직선법은 철갈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그 투자자들이 철갈 때까지 끝까지 가져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 대출받아 하다가 팔아가지고 자본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게 있으니까 순영업 소득이 나한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투자자한테는 세전현금 수지를 보는 거예요. 원리이금 부채 서비스를 갚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한 5에서 10년 정도는 가치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고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서 가치 변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요 세전현금 수지 구할 때 위에 부채 서비스를 빼죠. 그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이자로 돼 있잖아요. 그 원금 상환분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번 돈이거든요. 그 원금 상환한 만큼 나중에 빚을 덜 갚아도 되는 거죠. 그 보유기간 동안에 내 것으로 형성된 것을 말해요. 이게 원금 상환분을 말해요. 이 원금 상환분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수익성은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환원율을 구하는 공식을 만든 사람이 엘루드라는 사람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저당 지분 환원법이라 하는데, 아무튼 사실은 이 엘루드라는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감정평가론에서는. 근데 다만 우리 여기서는 좀 너무 난이도가 조금 높은 그런 경향이 있어서 덜 취급되는데, 만약에 난이도를 높게 한다면은 분명히 엘루드가 나올 거예요. 출제를 난이도 높게 하면은 엘루드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난이도를 높게 할 때 나오는 것들이 엘루드 또는 아까 직선법, 상환기금법, 연금법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난이도를 높게 할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임료평가. 이거는 이제 중요도는 낮습니다. 자, 임료평가에서는 여기 이제 그 용어들을 좀 익혀 놓으면 돼요. 실질임료, 그 다음에 지불임료, 순임료. 일단 말 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실질임료는 키워드가 모든 경제적 대가예요. 지불임료는 매 기간 지불임료예요. 순임료는 이건 실질임료에서 필요 재경비를 빼면 돼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 200이다. 실질임료가 얼마일까요? 물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연간 단위로 합니다. 연간 단위. 1년 단위. 1년에 모든 경제적 대가, 임대인이 받는 모든 경제적 대가 얼마예요? 2,400만 원인가요? 200만 원 곱하기 12달 더하기 1억 해서 1억 2,400만 원. 1년 임대료. 맞아요? 내년에 또 보증금 또 1억 주고 또 월 200 또 줘요? 또 내년에 또 보증금 1억 주고 월 200 줘요? 이거는 매번 주는 게 아니죠. 한 번만 주고 마는 거죠. 그럼 이거 1억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전혀 얻는 게 없을까요? 요걸 운용한 이자는 내 것이죠.
나중에 돌려줄 때 1억 원금만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 이자가 2%다 그러면은 1억 곱하기 0.02 해서 그래서 2,400만 원과 여기 200만 원에서 2,600 이게 실질임료예요.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보증금 운용이익. 보증금 운용이익. 요거는 지불임료. 지불임료, 보증금 운용이익. 자, 그럼 보세요. 지불임료는 매기간 지불임료잖아요. 실질임료와 지불임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지불임료는 2,400, 실질임료는 2,600. 얘 때문에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요거를 이 보증금은 예금 성격이죠. 예금.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요거 한 번 주는 거예요? 매번 주는 거예요? 한 번 주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학자들은 보증금을 이렇게 표현해요. 보증금을 예금 성격 일시금. 굉장히 있어 보이죠? 예금 성격 일시금. 한 번 주니까 일시금이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예금 성격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예금 성격 일시금의 운용이익입니다. 운용이익. 보증금 운용이익이 예금 성격 일시금 운용이익. 다음 한 개 더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 거의 없는데 선불 성격 일시금이 있어요. 이건 일본에는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에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도 서울에는 그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세를 놓을 때는 몇 년치를 한꺼번에 받는 거. 몇 년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아요. 나중에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안 돌려주고 미리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그럼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3년치 임대료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받는 거예요. 3년치를. 그럼 1년에 얼마씩 받은 거 셈이에요? 1년에 1,000만 원 받은 셈이라고 하면은 안 되고요. 매년 1,000만 원씩 받는 게 더 나아요? 처음에 한꺼번에 3,000만 원 받는 게 더 나아요? 그럼 그건 천보다는 더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이제 바꿔야 돼요. 그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이거 이 금액을 계산해야 된다고요. 1,000만 원보다는 더 높다고요. 이 금액 계산하려면 화폐 시간 같이 뭐를 적용해야 될까요? 늘 뭐라 그랬죠?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목돈이냐 푼돈이냐. 반드시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해야 급습을 했을 때도 맞출 수가 있어요. 지금 목돈이에요 푼돈이에요? 푼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돈 쪼개는 거예요? 현재 돈 쪼개는 거죠. 뭐예요? 저당상수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만 저당상수 이렇게 기억한 사람들은 못 푼다고요. 항상 목돈 푼돈, 현재 돈 쪼개느냐 미래 돈 쪼개 이렇게 해야만 어떤 형태로 출제가 되더라도 맞출 수 있어요. 저당상수를 곱해요. 저당상수 곱하면 예를 들어 뭐 1,100, 1,20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 3,000만 원을 줘야 되는 외국인이, 임대를 내야 되는 외국인이 관행상 처음에 한꺼번에 내는데 목돈이 없으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3,000만 원 내고 자신은 원금이자를 갚아나가야 되거든. 그 개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원금이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은 그 선불 성격의 일시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거와 거기에 상각에 원금 상환하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운용이익, 그 상가객이 원금 상환하는 거예요. 및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이익이에요. 이거는 이자. 이런 선불 성격의 일시금이 있을 때는 이런 것들도 다
실질임료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야. 예,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잘 없어요, 사실은.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주로 이거죠. 예금 성격 일시금의 운용이익밖에 없어요. 예, 근데 둘의 공통점은 모두 다 일시금이라는 거죠. 일시금이기 때문에 매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질임료에서 일시금 성격에 해당하는 것을 다 빼면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지불임료가 나오는 거예요. 실질임료는 모든 경제적 대가잖아요. 한 번 받아서 발생하는 이득이든 매번 받아서 발생하는 이득이든 모든 경제적 대가가 실질임료인데, 그 실질임료에서 일시금 성격으로 얻어지는 이익을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지불임료다 이 말이죠. 그건 한 번만 주는 거니까. 됐나요? 그래서 1번에 32번에 1번에 실질임료에서 임료의 선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의 미상각 잔액에 대한 운용이익과 상가액, 그리고 예금적 성격을 갖는 일시금, 다 일시금이잖아요. 일시금에 대한 이득을 차감한 것이 뭐라고요? 지불임료예요, 지불임료. 예, 근데 참 학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선불 성격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이게 일본에는 많다고 해요. 일본에는. 그러니까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대로 뺏겨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전혀 언급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중요도는 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는 요거 위주로 보면 돼요. 보증금 이거 위주로 보면 되죠. 그다음에 이번에 임료의 평가에 있어서는 실질임료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실질임료는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종류 및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임료 산정 기간에 대항하는 모든 경제적 대가를 말해요. 맞고요. 실질임료는 순임료와 필요 재경비로 구성되며 실질임료는 지불임료보다 항상 크다. 그게 틀렸죠. 경우에 따라 일시금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일시금이 없는 경우에는 뭐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지불임료와 실질임료가 같을 수가 있죠. 일시금이 없는 경우. 다음에 그 32번에 그 5번 지문,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야 하죠. 임료평가에서는 임대사례비교법이 원칙입니다. 33번은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참고로 봐주시고요. 34번은 적기기필이에요. 적기기필. 적산임료는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이율 더하기 필요재경비죠. 여기서는 필요재경비 항목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것만 체크를 하면 되는데요. 그 리을 빼고 모두 다 들어가요. 리을. 소득세. 그 소득세는 여기서 내는 거예요. 여기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소득세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필요재경비 들어가죠.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감가상각비, 공실손실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죠. 이런 것들은 영업경비는 안 들어가죠. 앞에 우리 가유순전할 때. 가유순전할 때 영업경비는 안 들어가는데 여기 필요재경비에는 뭐가 다 들어가요? 감가상각비, 공실손실, 대손충당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조심하고. 근데 이건 뭐 중요도는 낮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기출문제에서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39번처럼 그렇게 39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17회 때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자, 이제 물건별 감정평가해서 요거와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남아 있습니다. 물건별 감정평가는 이거는 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물건별 감정평가. 여기에서 가장 중추적인 게 이제 비교 방식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이제 비교 방식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서 쓰는 것 중에 노란 걸로 쓴 거는 비교 방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고요. 일단,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여기서 설명하기가 더 적당하니까 이제 건물을 여기서 설명은 해요. 설명하는데 건물은 이제 원가법이어서 그렇거든요. 토지와 건물을 일괄할 때는,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한꺼번에 할 때는 이거는 거래사의 비교 방식이에요. 다음에 살림 있죠, 살림. 살림도 기본적으로는 비교 방식이고요. 다음에 과수원도 그렇고요. 다음에 동산, 자동차, 임대료. 자, 이게 이 비교 방식은 세 가지죠. 공시지가 기준이 있고요. 거사비가 있고요.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잖아요. 이게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법령상 공시지가 기준도 비교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땅 평가할 때는 이리 간단 말이에요. 땅. 이거는 임대료 평가할 때는 이리 가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뭐란 얘기예요? 거사비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땅 평가하고 임대료 평가하는 나머지. 자, 보세요. 이거 땅이잖아요.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 원칙이에요. 근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거사비. 토지를 평가할 때 원칙이 뭔데?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해요. 이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말하는 거예요. 앞에 표가 생략되어 있어요. 표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신고된 거래 사례로서 도시지역은 3년 이내, 도시지역 외 지역은 5년 이내 사례로서 감정평가사가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례를 적정한 실거래가라 그래요. 이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으면 무슨 법을 한다? 거사비를 한다. 원칙은 표준지 공시지가. 그다음에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건물만 거래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 방식을 적용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얘는 원가법이에요. 건물만 평가할 때는 원가법. 그 다음에 토지 건물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는 많죠. 함께 거래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때는 뭐예요? 거사비. 살림은 산, 지와 잎, 목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이거 주의를 해야 되죠. 구분평가니까. 구분평가를 하되 산지는 땅이잖아요. 땅은 어디로 가고? 공시지가로 가고. 잎목은 뭐로 가고? 거사비로 가면 되고. 땅은 공시지가. 그 다음에 요 잎목 중에서 소경목림이 있어요. 어린 나무. 심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원가법. 요렇게 원가법이 두 개란 말이에요. 건물하고 요거 소경목림. 나머지는 전부 다 거사비. 자, 요거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어요. 산지와 잎목을 일괄. 이거 뭐예요? 거사비죠, 거사비. 그러니까 땅, 임대료 요거에는 다 거사비. 일괄해서 거사비. 그다음에 과수원 거래가 많이 있나 봐요. 저도 잘 몰라요. 거사비. 동산은 거래 많죠. 이건 동산. 거사비. 자동차 거래 많죠. 거사비.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이에요. 그래서 건물과 소경목림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수익 방식이에요. 원가 방식은 최후에 보릅니다. 최후. 자, 수익 방식은 자, 이거는 이제 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것들이에요. 공장재단. 자, 공장재단 조심해야 되는 게 개별 자산 합산 원칙이에요. 개별 자산의 평가액을 합산해야 돼요. 기계, 건물, 토지 이렇게. 근데 요게 이제 힌트예요. 요게 계속 수익이 예상되는 경우에요. 계속 수익이 예상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활동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럴 때 일괄해서 평가할 때는 무슨 법? 수익환원법이에요. 수익.
자, 아까 광산, 어장 했었잖아요. 광산, 어장. 무슨 법에서 나왔어요? 수익환원법이었잖아요. 그 수익환원법 중에 이제 자본 회수 방법에 따라서 회수율에 달린 그 광산, 어장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수익환원법. 여기 광업재단이 들어가도 돼요. 광산 자리에 광업재단. 근데 어업권, 광업권, 권리만 따지잖아요. 그럼 권리만 따질 때는 이 전체 평가액에서 그 시설 가액을 빼면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어업권을 갖고 있어요. 어업권만 갖고 있어요. 어업권에 근거해서 제가 바다에 어장을 설치할 수 있죠. 가두리 양식장. 그러면은 그게 어장 평가액이 되는 어장 평가. 어업권과 시설을 설치했으니까 제가 어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장 평가액에서 그 시설 평가액을 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업권 평가액이 되는 거죠. 광업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자, 이런 권리를 평가하잖아요. 특히 영업권 같은 거, 기업 활동과 관련되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이런 무체재산권, 무형의 재산권, 전부 다 뭐라고요? 수익하는 법. 이 무형의 재산권 전부 다 수익하는 법. 그러니까 안 어렵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작년에 감정평가사 시험인가요? 상장 채권, 상장 주식 이런 것도 나왔어요. 감정평가사 시험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힌트는 상장된 거는 거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많죠. 상장된 건 무조건 뭐로 가면 되는 거예요? 거사비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상장된 건 거래가 많기 때문에. 거래가 많은 건 다 거사비예요. 자, 아무튼 마지막 원가 방식 최후의 보루예요. 근데 얘네들은 이제 아까 기계류 중에서 자동차는 거사비잖아요. 거래가 많으니까. 근데 기계류로서 준 부동산 중에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이제 원가 방식이에요. 근데 선박은 선체, 기관, 의장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해서 평가해요. 구분. 그 구분 평가가 두 군데 나오죠. 산림에서 구분 평가 나오잖아요. 선박에서 구분 평가 나오죠. 자, 이렇게. 자, 그럼 됐고요. 자,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죠. 자, 1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 규칙에 있는 내용이죠. 기억에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시장 가치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죠? 우리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죠. 시장 가치가 뭐예요? 그러면은 통충 정신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토지 평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하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틀렸죠?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을 때에는 거사비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일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공제하여 기준 시점이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기억, 디귿, 리을이 맞아서요. 3번이 정답이고요. 미음의 임대료 평가는 적산법에 의함을 원칙이 아니고요. 임대 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됐고요. 나머지 이제 2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넘어가셔서 3번, 4번 볼까요? 3번 평가 대상과 주된 평가 방법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은 기억에 건물은 원가법 맞죠?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영업권을 포함한 무체재산권, 무형재산권은 수익환원법 맞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규정한 비교방식 맞고요. 건물과 토지의 일괄평가는 거사비죠. 그래서 5번 틀렸어요. 대체로 이거는 나오면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6번처럼 그렇게 많이 출제됐거든요. 그 기출문제. 그죠? 그렇게 많이 출제됐어요. 그 밑에 4번, 왼쪽에 4번 문제를 좀 볼까요?
4번을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 공시지가를 산출하는 데 사용하는 토지 가격 비준표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평가 기법 중 어느 방법에 가장 가까운가? 이 토지 가격 비준표라고 되어 있죠. 힌트는 비준이죠. 비준. 뭐겠어요? 비준. 거래 사례 비교법이죠.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로부터 개별 공시지가 계산할 때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과 가장 가깝습니다. 다음에 5번은 이제 여러분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자, 넘어가셔서 7번은 보겠습니다. 7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 정의로 틀린 것은 1번의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통상정의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자, 이게 뭐예요? 통충정신이죠. 통상정의 시장에서의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통충정신. 맞죠? 그 다음에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이게 맞는, 이렇게 이제 그 용어의 정의를 많이 물어요. 다음에 3번의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한다. 맞죠? 자, 이거 작년에 출제됐는데 사람들이 이거 이의신청한다고. 아니, 기준 시점은 가격조사 완료일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는 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사람들이에요. 문제에서 정의를 묻고 있죠. 문제에서 정의를 묻고 있으면 대답을 정의를 해야죠. 정의로 대답을 해야지. 그 뜻으로. 원칙적으로 언제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가격조사 완료이다 해야 되죠. 그 정의를 물었으면 정의로 대답을 해야 되죠.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의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가액에 기대 이율을 곱하여 산정된 기대 수익에, 자, 아까 했잖아요. 기피를 할 때 기초가액 기초가액 곱하기 기대를 해서 기대 수익에 대상 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했죠. 이게 뭐예요? 필요 재경비를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말한다. 맞죠? 자, 그렇게 이제 공식을 묻는 거예요. 공식을. 다음에 5번은 감가수정이란 대상 물건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 가산하여 기준 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하는 작업을 말한다. 가산이 틀렸죠. 가산이. 빼야 되는데 지금 가산으로 돼 있잖아요. 사실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문장이 길다 보니까 정신을 여기도 쏟아야 되고 저기도 쏟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홀려서 그냥 틀리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 소매치기범들이 소매치기 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소매치기 할 때 혼자 안 하잖아요. 바람제비들이 있잖아요. 바람제비들이 사람 정신 혼을 빼게 해놓고 막 여기 이거 신경 쓰게 하고 저거 신경 쓰게 하고 여기 지금 주머니는 신경 쓰지 못하게 해놓고는 한 놈이 슬쩍 하는 게 소매치기 아니에요. 바람제비들이. 그러지 않나요? 아, 몰라요? 안 해보셨구나. 혼을 빼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아무튼 5번 틀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입니다. 자, 이 물건별 평가 나오면 좋겠죠? 물건별 평가 나오면 이거는 뭐 별로 어렵지는 않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는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취지가 세금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제 합리적으로 매기려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이제 협조를 얻기 위해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상당히 세거든요.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조세 저항이 생기면은 조세를 납부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소송 제기하고 막 이렇게 이의 신청하고
이러면 그 행정 비용이 많이 발생해요. 그걸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죠? 저 같아도 그런 불합리한 세금이라고 하면 잘 안 내고 싶거든요. 특히 자동차세. 이제 문제가 많아, 우리나라는. 자동차세가 지금 옛날 60년대인가 70년대 그 기준 아직 그대로 있어요. 배기량에 따라. 가액에 따라 재산세를 내는 거 아닌가요? 재산세라는 게. 재산세는 가액에 따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배기량 뭐 같은 2000cc 뭐 또는 1500cc인데 외제차 비싼 차하고 국산차 그것도 20년 다 된 차 세금이 똑같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정말 이거는 꼭 한번 소송을 제기하고 싶었는데 제가 폐차하는 바람에 지금 더 이상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제가 1800cc짜리 자동차를 갖고 있었는데 그건 폐차해야 되는 수준의 차량 가액은 제로예요. 차량 가액은 제로인데 세금은 1년에 23만 원씩 냈다니까요.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아무튼 이건 나중에 흥분하면 이제 나중에 해야 되니까 안 되고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세금 때문에 그런데 토지 가격도 공시하고 주택 가격도 공시하고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도 공시하죠. 그래서 표준지 공시 지가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개별 공시 지가가 있고 그 다음에 표준 주택 가격이 있고 개별 주택 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가격이 있잖아요. 이 공동주택 가격은 급이 같은 급은 아닌 거죠, 사실. 왜냐하면 단독주택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고 공동주택은 따로 구별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이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이죠.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그 다음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이고요. 그 다음에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이죠. 이것도 이제 같은 급은 아니어서 이것도 이제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이죠. 일반. 그래서 주택은 이렇게, 비주거용 부동산은 이렇게, 토지는 이렇게.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 주택, 비주거용 부동산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주체가 누군지를 체크를 하시고요. 효력이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이제 위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묻습니다. 두 번이나 물었어요. 공동주택 가격을 표준주택 가격과 개별주택 가격으로 구분하여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표준과 개별로 구분하는 것은 단독주택입니다. 이거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근데 공동주택은 다 표준화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구분소유 대상이 되는 것은 대체로는 이렇게 네모 박스 안에 설계가 들어가죠. 그래서 거의 표준화가 됐다고 보니까 이걸 굳이 다시 표준 개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표준 개별로 나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별자가 붙은 거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개별자가 붙은 거는 시군구장이에요. 시군구장. 나머지는 다 누구? 나머지는 다 국장이 하는 거죠. 시군구장이고. 다섯 가지는 국장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체는 끝났고요. 효력에서는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 3개 빼고,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 3개 빼고, 나머지 5개는 다 세금과 관련된다 이 말이에요.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 빼고 나머지 5개, 여기 2개, 밑에 2개죠. 여기 2개, 개별과 공동, 여기 개별. 요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여기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요 5가지는 세금과 관련된 세금. 세금 매기기 때문에 매기 위한 거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세금으로 매기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표준으로 되어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중에서 샘플로 뽑아 놓은 거거든요. 표준으로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는 그럼 표준으로 선정되지 않은 부동산은 세금 못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매기려면은 다
개별이라든가 요거는 전수조사예요. 전수조사. 얘는 다 계산이 되거든요. 샘플 뽑는 게 아니고 다 전수조사해서 하니까 얘네들은 다 그냥 세금 매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기는 이제 구체적으로 세금, 부담금, 사용료 부과 기준이 이런 금액을 토지 가격 자체가 아니죠. 토지 가격 자체가 아니고 이런 부과 기준이 될 때 이제 요걸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공적 기관에 자, 요 표현이 들어가요. 요 표현이 과세 등 업무예요. 과세 등 업무. 요 표현이 들어갑니다. 과세 등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적기관에 뭐 기준, 뭐 관련, 과세 등 업무 관련. 여기 뭐겠어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이죠. 똑같아요.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지가 정보 제공하는 게 있거든요. 지가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죠. 토지의 정보 제공은 표준에 가 있어요. 표준에. 이 표준에 효력에 가 있어요. 근데 여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 비주거용 부동산 시장의 가격 정보 제공은 여기 와 있어요. 여기 개별 공동이나 개별 집합에 있어요. 표준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는 게 나올 때는 조심해야 되죠. 지가 정보 제공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표준에서 찾아야 돼요. 근데 나머지 가격 정보는 표준에서 찾으면 안 돼요. 개별 공동이나 개별 집합에서 찾아야 돼요. 자, 이것만 조심하시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뭐만 체크하면 돼요? 표준의 효력만 체크하면 되죠. 요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요거 계산할 때 써먹어요. 이때 비준표를 함께 사용해요. 그러니까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은 공적기관이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 산정의 기준이 돼요. 요거하고 함께 계산해서.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 표준주택 가격은 공적기관의 업무와 관련해서 이 개별 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에요. 이때도 비준표가 있어요. 자, 그럼 요것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요것도 비준표가 있어요. 요거 보고 뭘 계산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요것만 산정할 때 뿐만이 아니라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 모두예요. 감평업자 모두예요. 모두. 뭐를 산정할 때? 지가를 산정할 때는 그 기준이 바로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가격 산정이에요. 토지가격 산정.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이 제일 많아요. 제일 기억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업자가 토지가격 산정하든 또는 공적기관이 토지가격 산정하든 다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지가 정보도 제공하죠. 일반인들의 거래 지표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제일 많아요. 표준지 공시지가. 자, 그래서 일단 주체는 어떻게 해요? 개별 빼고 나머지 5가지는 국장. 효력에서는 표준 빼고 나머지는 다 세금과 관련된다. 다만 정보 제공이라는 것은 토지에서는 표준에서 찾아야 되고 나머지 부동산은 개별 공동이나 개별 집합에서 찾아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공적기관이나 감정평가업자나 모두 다 지가를 산정할 때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용해야 돼요. 수용 보상금 산정할 때도 당연히 표준지 공시지가, 이건 공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공시지가예요. 자, 요거에다가 이제 기타 사항이 있다.
자, 이건 1월 1일 공시기준일이 언제예요? 공시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적정 가격으로 공시합니다.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시장 가치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통중정신 했죠. 근데 요거는 적정 가격은 시장 가치하고는 다릅니다. 적정 가격은 통정이에요. 통정. 얘는 통충정신이었잖아요. 이건 통상적인 시장에서, 이건 똑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 정이 다른 정이에요. 얘는 정상적인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이게 조건이 더 까다롭죠.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대상 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요거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 다른 겁니다. 시장 가치와. 다음에 얘네들이 표준으로 선정된 거는 곧 그 부동산의 개별 가격이 돼요. 왜냐하면 아까 세금 매길 때는 뭘 기준으로 매긴다 그랬어요? 개별이나 공동, 개별이나 집합, 요 개별 보고 매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있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 얘네들은 아직 개별 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가 계산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뭐만 계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표준지 공시지가만 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법 조문에 세금은 뭐를 기준으로 매기도록 되어 있어요?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만 계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장이 소속 공무원들한테 시켜서 토지가격 비준표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가지고 매기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이미 그 표준지 공시지가 계산돼 있는데 그걸 굳이 따로 개별 공시지가를 새로 계산할 필요가 없죠. 그냥 곧 그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가 되도록 법 조문으로 만들어 놨다고요. 그러니까 표준으로 된 거는 그 부동산에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모두 다 이의 신청할 수 있어요. 이의 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돼요. 30일. 서면으로 합니다. 서면. 전자서면도 돼요. 그리고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타당하면은 그를 반영해서 새로 공시해야 돼요. 그 결과도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의 신청인한테. 이의 신청은 이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이의가 있는 사람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자, 아무튼 이렇게 이의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제 주택과 토지의 경우, 주택은 개별주택이나 공동주택은 4월 30일까지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4월 30일까지.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는 5월 31일까지 공시합니다. 언제적 가격을?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하는 것은 저때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됐죠? 다른 것들을 다 할 수가 없고 제일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 주택은 4월 30일, 토지는 5월 30일. 주택을 먼저 해요. 주택을 먼저 하고 밑에 있는 토지를 나중에 하고. 1번부터 보겠습니다. 351쪽.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개별 주택 가격은 매년 4월 30일까지 결정 공시하여야 한다. 맞죠? 공동주택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의 기준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다. 맞죠? 이거 두 개뿐만이 아니라 이 8가지 전부 다입니다.
8가지 전부 다가 공시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이에요. 다음에 3번에 공동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으로 구분하여 공시된다. 이거 틀렸죠? 공동주택가격은 구분하지 않는다 그랬죠? 집합부동산도 구분하지 않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볼까요?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와 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공시하죠. 그게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주택과 공동주택 및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 현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과세 등의 기준이 된다. 세금 얘기가 나올 때는 표준이 안 나오면 돼요. 세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과세 등. 세금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기에는 표준이 없잖아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주택가격은 그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으로 보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로 보고, 맞죠? 그 다음에 표준지와 표준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공동주택과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국장한테 해야 돼요. 국장한테. 이의신청은 그 주체한테 하는 겁니다. 3번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4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해 개별적으로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 그 기준이 된다. 맞죠?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나 감정평가업자나 누구든 지가를 산정할 때는 뭐를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되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는 토지 수용시 보상금 산정 기준이 된다. 이거 틀렸죠? 보상금 산정할 때는 뭘 이용해야 돼요? 표준지 공시지가. 이건 공정성이 중요하잖아요. 이걸 공무원이 계산해 놓은 개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해야 한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공시 기준 현재 표준지 적정가격 맞고요. 개별주택가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세금 얘기가 나온 개별주택가격 맞죠? 됐고요. 자, 넘어가셔서 자, 다 비슷비슷한 문제인데요. 6번을 볼까요? 6번. 다음 중 공시지가 효력이 아닌 것은, 자, 요 공시지가 할 때 표준지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1번에 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한다. 정보 제공이 토지에는 표준에 가 있다 그랬죠. 맞는 말입니다. 다른 정보 제공은 개별 공동, 개별 집합에 있는데 지가 정보 제공은 표준에 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맞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우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정평가업자도 5번이죠. 5번. 5번에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2번, 5번 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용해야 돼요. 자, 근데 4번도 있죠. 아까 그 4번도 공시지가는 일반적 토지 거래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표가 될 수는 있다 그랬죠. 아까 여기 지표, 일반의 거래 지표, 일반인들이 거래할 때 공시지가보다 싸게 물건이 나왔다. 그럼 굉장히 싸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표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이런 거는 없죠. 토지 이용의 증진과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은 이런 거는 없습니다. 3번이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8번, 9번 보시면은 일단 9번부터 보십시오.
개별 공시지가의 활용 범위예요. 이제는 개별 공시지가죠. 자, 이 개별 공시지가는 5번의 개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개시 시점 지가를 산정한다. 개발 부담금, 아까 부담금죠. 그죠? 이런 걸 부과하기 위한 그 개시 시점 지가. 또는 국유지 사용료 산정, 사용료 있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세금이죠. 재산세 과세표준액 결정, 세금이죠. 근데 지금 1번은 뭐예요?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기준. 토지가격 비준표 작성 기준. 얘의 기준이 얘가 되면 안 되잖아요. 개별 공시지가는 이거하고 이거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표준지 공시지가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보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는데 다시 개별 공시지가가 비준표의 기준이 된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예요.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 8번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나오면 이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어요. 8번처럼 출제된 적이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이죠. 표준지 평가 기준은 오른쪽 페이지에 핵심 이론이고 타이틀 5가지예요. 타이틀 5가지. 타이틀 5가지에 적정 가격 기준 평가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으로 한다 그랬죠. 적정 가격은 뭐라 그랬어요? 통정이죠. 통정. 그러니까 표준지 평가 가격은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통정이 통정. 그 다음에 실제 용도 기준으로 평가해야 됩니다. 지목이 전이라 해도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면 뭐로 평가해요? 도로로 평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지상정 평가해야 되고요. 공법상 제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돼요. 공법상 제한이라는 게 뭐겠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게 다 공법상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녹지 지역의 땅값하고 주거 지역의 땅값이 다르죠. 그게 다 뭐를 반영한 거예요?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한 거예요. 또 개발이익도 반영해요. 개발이익을 다 반영해서 평가합니다.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은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8번 문제는 그렇게 해서 봐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난이도가 좀 높게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는 최근 10년간 출제됐던 문제의 한 80%가 커버가 돼요. 20%는 해결이 안 돼요. 그 20%는 뭔가 하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할 때 공시사항, 표준주택가격을 공시할 때 공시사항, 또 비주금 표준부동산 공시할 때 공시사항, 개별, 공동, 개별 집합 공시할 때 공시사항, 공시사항들이 다 있어요. 모두 지금 8가지죠. 8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공시사항들이 6, 7개가 돼요. 그러면 다 합치면 한 50개가 돼요. 그거를 다 외우려면 외우세요. 그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출제되면 그거는 패스. 아니면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예를 들어서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주택의 용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안 맞는 거지 이게. 표준지를 공시하는데 표준지 가격을 공시하는데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의 주택의 용도는 전혀 필요 없잖아. 왜? 나지상정 평가하는데 그 주택의 용도가 뭐 건축물의 용도 이런 것들이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수준으로 풀 수 있으면 풀고 안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런 거 20%는 빼고 남은 80%는 이렇게 해서 해결이 돼요. 됐나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다 했고요. 아무튼 다음 주에 이제 문제를 푸실 텐데 문제를 푸시면은 답안지를 반드시 제출하십시오. 답안지를 제출해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본인 이름을 안 써도 돼요. 다른 사람 이름을 써서 이렇게 다른 사람 모르게 하면 해도 되니까 혹시나 다른 사람이 점수를 볼까 걱정해서 그러면
뭐 송혜교 이렇게 해서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제출해도 되니까 일단 뭐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문제지에 표시한 거하고 답안지에 표시 채점한 거하고 일치하도록 해야 돼요. 예? 예, 예. 모의고사처럼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답안지에서 채점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문제지에서 채점한 거하고 답안지에서 채점한 거하고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근데 해마다 이렇게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 안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해야지. 그게 실전에서 그렇게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평소에 훈련을 해야죠. 여러분들 지금 여기 취미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합격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정석대로 해야죠. 정석대로. 아시겠죠? 아무튼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